19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상클 본방사수하고 영화 관람권 맞자 어제 당첨자 2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짠! 네, 오늘도 본방사수 인증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립니다. 네,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워싱턴 DC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관련 보고를 받고 나아가 직접 돈봉투를 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등 더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최소 2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직전 거래보다 44억 원, 70억 원에 팔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혹시 시세 띄우기 작전? 머니클래스에서 짚어보고요. BTS, 제이홉 입대, 블랙핑크 코첼라 무대, 임영웅의 미담 등 연예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알찹니다. 근데 이거 더 보고 싶은데 외출하셔야 한다고요? TV 끄셔야 한다고요?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이나 네이버 뉴스에서도 생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낮에 꽤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워지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아직 5월이 채 안 됐는데 오늘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고요? 네, 계절의 시기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오늘은 한낮에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 초여름 같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흐름에 따라 따뜻한 남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반소매 차림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반짝 덥고 나면 내일은 다시 어제와 같은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어제 비가 온 뒤 어제 저녁부터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이 안개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머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남해안과 제주는 흐리겠고 전북은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2도, 대전 13도, 창원, 부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부터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한낮에는 대전, 청주 28도, 대구 2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양은 많지 않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을 살짝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길 경기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지도로 서울 도심 진입하는 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답답하고요. 경기 북부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 동부간선도로 이용하신다면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도봉터널부터 끝자락까지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경기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둔대와 용인을 중심으로 한 정체가 총 20km 정도 이어지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죽전 일대 양방향 힘겨운데 특히나 부산 쪽으로 이 구간 9km 정도 힘겨운 뒤 다시금 오산 일대에서 차 간격 좁힙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역시나 시구간 진입이 가장 힘겹습니다.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꽉 막힌 정체 이어지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까지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힘겹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국 워싱턴 DC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건데요. 한 미국 하원 의원은 북한의 ICBM 규모와 능력을 언급하며 자칫 미 본토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현지 시간 18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sending states. My first priority is to defend the homelands,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은 더욱 위협적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징후를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ICBM으로부터 당장 미국 본토의 방어가 자칫 힘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During the latest parade, North Korea showcased 11 KN-22 ICBMs. The publicly stated shot doctrine for the GMD system is 4 to 5 interceptors per one incoming ICBM. If North Korea gets just one more ICBM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we won't have enough interceptors. 미국은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론 역부족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나토 연례회의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표적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며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준비를 끝낼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모르는 일이라며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본인은 연관이 없다고 재차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엔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뿌리는 걸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로 직접 다른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도 나옵니다. 오승열 PD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2021년 4월 10일 당시 송영길 캠프 핵심 멤버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감사와의 통화입니다. 앞서 이성만 의원이 전달해준 돈봉투를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단 겁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송 전 대표는 보고를 받고 강 감사를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이 전 부총장이 돈봉투를 더 돌리지 않아도 되겠냐고 묻자 강 감사는 송 전 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연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송 전 대표가 따로 돈봉투를 나눠줬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돈을 받은 인물의 실명도 언급됩니다.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람 명단 정도는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고 묻자 강 감사는 자신들과 따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답합니다. 근데 그걸 뭐 누구를 얼마나 줬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도 뭐 어떻게 누구는 조금 했다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JTBC 오승열입니다.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현재 체류 중인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처음엔 의혹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던 민주당에서도 지금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실제 돈을 받은 의원이 있는지 물밑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좀 심각해지고 중요해진 만큼 본인 또 캠프 안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좀 조속히 입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당 내에선 이정근 전 부총장과 통화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JTBC에 최소한 녹음 파일에 직접 목소리가 나온 두 사람은 출당이든 탈당이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불법이 있다면 제2창당 수준으로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귀국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길에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 이봉주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당 지도부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체불명의 돈 전달 목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따라 당의 대응 방향이 결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전세 사기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정부가 대책을 내놨음에도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세 사기 물건 경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역시 이걸론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고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구제를 해줬으면서 왜 이건 못합니까? 정부의 그간 전세 사기 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전환, 주거 지원 등 간접적이거나 예방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피해를 본 보증금에 대한 직접 구제책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손을 못 쓰고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진 피해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 사기 주택의 채권을 가진 금융 공기업이나 은행에 경매 절차를 밟는 걸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해자들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거나 넘어가더라도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안에선 소급 적용을 못해서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공적 기구를 만들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 나중에 자산을 회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금이 먼저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을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손해보는 방안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추진 움직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 정부와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래는 천 작가가 2004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지난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후보에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한국 문학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최종 후보 6편 중 수상작은 다음 달 23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고생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방송 시청 인증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시청 인증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실 때 샵 상암도 클래스 해시태그 꼭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두 분 거군요. 뭔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네. 항상 이 부분의 멘트가 기대가 돼요, 하은 앵커. 맞아.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도시락 열어주세요. 잘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쇼핑하듯 샀다입니다. 이 쇼핑하듯이 산 것 바로 집입니다. 앞에서 리포트로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건축왕 남모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남 씨 측이 보유한 주택 전체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 씨와 가족, 측근들이 가진 게 모두 2,822채라고 합니다. 와, 2,000채가 넘는다. 이게 근데 인천의 그 미추홀구 일대에 몰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거기 2,800. 와, 상당한 규모죠. 그러니까요. 이 인천 미추홀구 말씀하신 대로 그 중심으로 한 50명 정도가 명의를 쪼개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제가 CG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몰려 있네요. 많습니다. 일단 남씨 본인 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170채예요. 근데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남씨가 대표를 맡은 회사들 그 관계자가 나오죠. 515채. 여기에 남씨 딸도 135채나 있었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800채인데 명의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파악된 걸 다 합친다면은 2,822채고 이게 은행 대출금 등으로 걸려 있는 근저당이 무려 3,335억 원입니다. 와, 지금 이 그래프 보고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질 맞아요. 정도로 너무 놀라운 수치인데 이게 아직 공식 집계된 수치도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피해자 대책위에서 자체 조사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죠. 이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직접 가봤더니 반경 100m 안에 피해를 본 게 9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이 동네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피해를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동네 안에서만은 벌써 저희 2동, 이쪽 2동, 여기 한 동에 5동이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가시다가 나홀로 아파트가 있네 하시면 딱 거기는 경매 당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아니, 이용주 캐스터 계속 네. 씁쓸한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네.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뭐 2,800채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채도 없는데. 아니 솔직히 2,800채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도 그렇게 많이 없었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당이 한 50명 정도 명의를 나눠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명이 뭐 100채 넘게 갖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되나 싶은데요. 이 전세 사기는 보통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을 씁니다. 네. 여기 걸 저기다 갖다 쓰고 저기 걸 여기다 갖다 쓰고 해서 이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남씨 일당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업자라는 점을 활용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새 집을 지을 때 기존에 가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 근저당은 전세금보다 변제 순위에 앞서거든요. 그래서 남 씨에게 당한 피해자 가운데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이들이 다른 곳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가 곧 피해가 크다는 말이라서 참 씁쓸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들이 지금 전국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뭐 특별법 제정해달라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좀 들어주면 좋겠고요. 어떻게 될지는 이거 꼭 챙겨서 네, 다음에도 맞습니다. 좀 보도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곰돌이 도시락이네요. 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위생보단 보안인데요. 최근 경기 포천의 한 예비군부대에서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훈련을 받은 학생 예비군 10여 명이 의심 증세를 보인 건데요. 그런데 이 군부대에서는 위생을 신경 쓰기보다는 보안 검사에 더 열을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또 열심히 받으러 갔는데 식중독까지 걸리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뭐 식중독이 확인된 게 아니고 일단은 의심 증상이긴 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건데요.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이 훈련 중이던 예비군들이 점심 식사를 한 뒤에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으로 제공된 제육볶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아니 제육볶음이에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데 그날 점심에는 이 제육볶음과 함께 소시지, 야채볶음, 떡갈비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메뉴는 좋았는데 못 참지. 못 참는 메뉴죠. 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했고
군부대에서는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조치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보안 검사에 열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그제 입소한 예비군들이 해당 부대가 휴대전화의 촬영과 녹음, 인터넷 사용을 막는 보안 앱을 깔게 하고 4번 넘게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에선 음식 사진을 찍는지 감시까지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인도 인접할 때 검사를 하고 장구류 할 때 검사를 하고 총기 수령 전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해서 점심 먹을 때도 작년에는 지켜보는 인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6명에서 지켜보더라고요. 네, 오자마자 그거 검사는 했을 거예요. 근데 어플 설치하고 보여주고. 네, 부대 측에서는 규정에 맞춰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했고 감시가 아니라 식중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식당 배치 인력을 늘린 거라고 해명했다는데요. 예비군들은 식중독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용주께서도 말했지만 사실 예비군 훈련은 뭐 받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좀 바쁜 일상인데도 국방의 의무니까 이제 시간을 빼서 가잖아요. 맞습니다. 좀 더 이런 거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이게 뭐 안 가면 또 나중에 뭐 벌금 고발당해요. 수도 있는데 이 해당 부대 관계자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한 20여 명이 가벼운 배탈과 설사 증세를 보였지만 금방 회복돼 식중독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면서 이 식사를 제공한 외부 업체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 포천시 보건소는 훈련 참가자들의 검체를 확보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식중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수사 결과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 조그마한 도시락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신상공개 파문입니다. 이건 이 한 방송을 통해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이 표혜림 씨라는 분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 12년 동안 당했던 피해를 고백하고 이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공개돼서 이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가해자들을 공개한 건가요? 일단 직접 공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표혜림 동창생이라는 이런 이름의 동영상 채널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표 씨의 동창생이라고 밝히고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상도 한번 볼까요? 예. 네, 저희는 제가 좀 가린 겁니다. 따로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졸업사진에 담긴 얼굴과 이름을 가감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표 씨를 괴롭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까지 적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가려서 보여드렸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속은 시원한데 걱정이 되긴 해요. 부분도 이걸 있어요. 이렇게 부분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도 되는 건가?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제가 방송 전에 봤을 때 이 영상 조회수가 268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듯한 사진과 근황도, 그러니까 가해자들이죠. 이 가해자들이라고 지목된 그 사람들의 사진과 근황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무슨 직업을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신상 공개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적 제재에 해당하거든요. 예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그 배드파더스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이트 역시 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이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뭐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다면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제가 쉽사리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학폭 자체를 저희가 옹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해자로 확인이 되다면 당연히 뭐 합당한 처벌 받아야겠지만 지목,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은 아직 조금 걸러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편 또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 싶긴 합니다. 이 표혜림 씨가 학교폭력 그 공소시효를 없애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이 소식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잘 들었고요. 다음 월드클래스로 가볼까요? 이영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어제 낮에 큰 불이 났습니다. 환자가 21명이나 숨졌는데요. 아이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요. 이 검은 연기가 병원 곳곳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남성이 이제
창문 밖으로 아이고, 길게 끈을 만들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예요? 순간 지금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작은 지붕에 떨어져서 무사합니다. 곧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는 모습이고요. 또 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 에어컨 실외기에 몸을 의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보면은 실외기에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매달려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위험해 보여요. 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환자 71명을 대피시켰지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모두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일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요즘 많이들 가시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국 가디언 보도부터 잠깐 보실까요? 네. Japan's toxic dolphin meat contains mercury up to 100 times safe level.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판 중인 돌고래 고기에서 기준치의 100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준치의 100배에 달하는 수은이 나왔으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진짜 큰일 나죠. 호주의 한 해양 보전 단체가 대형 유통업체인 야후재팬에서 판매하는 돌고래 고기 2팩을 사서 분석했더니 각각 허용 기준치의 97.5배와 80배에 이르는 수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수은 함량이 높은 돌고래 고기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일본 경찰 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래고기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심지어 이 자판기로도 도시 곳곳에서 이렇게 팔 정도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고래 스토어라는 이름이 붙은 자판기가 있는데요. 고래회, 튀김, 스테이크, 베이컨 뭐 다양하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고래 혀부터 꼬리까지 다양한 부위뿐만 아니라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으로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울산 이런 데서 팔긴 팔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고래고기가 생소하다 보니까 돌고래 고기도 일본 여행 가면은 뭐 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요?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일본에서는 이 잔혹하게 돌고래를 포획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고래 포획 축제를 열어서 바다를 또 시뻘겋게 물들이고 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영국 일간지 더 선 보도인데요. 이 사자가 서커스장을 탈출해서 관람객들이 공포에 질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뭐야? 직접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장애물을 넘다가 몸에 걸린 사자가 여기저기 이렇게 날뜁니다. 아픈 것 같아요. 조련사의 채찍질을 피해서 철장 밖으로 뛰어쳐 나갔습니다. 환호성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지난 15일 중국의 허난성의 서커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즐겁게 서커스를 즐기던 관람객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뭐 대형 재난 현장에서 뭐 탈출하는 뭐 그런 장면 같아요, 진짜. 그렇죠. 지금 뭐 사자가 지금 도망쳤으니까요. 이 사자는 주차장까지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영상에 찍히기도 했는데요. 사자는 탈출 15분 만에 붙잡혔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관람객들 놀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자 우리의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서커스단은 공연을 일시 중단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다행입니다. 무사해서. 아니 저 서커스단의 뭐 허술한 안전 관리도 뭐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 동물학대 문제가 맞아요. 서커스 관련해서 매번 도마에 오르잖아요. 사자가 좀 안 됐어요. 불쌍해요. 네. 그렇죠. 사자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모두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해운대 아파트 수상한 거래, 진실은? 부산 해운대 바닷가의 대표적인 고층 아파트, 그 꼭대기 46층 펜트하우스 한 집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7년 전 약 26억 원에 거래된 이 집이요. 최근 44억 오른 70억 원에 팔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공인중개사도 안 낀 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뒷말이 무성한데요. 이 수상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거래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약간 사회부 기사 같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서. 네네. 보니까 이제 직전 거래가 26억이었는데 최근에 70억에 딱 뭐 뒤에 몇 천만 원 더 딱 70억이더라고요. 네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해운대 아이파크라고 이제 굉장히 부촌입니다. 네. 고급 주상복합이고요. 바다 조망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용 면적 219제곱미터고요. 네. 66.5평이고 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급 면적으로는 100평입니다. 100평 아파트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네. 자, 이게 2016년에 2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네.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거래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네. 최근에 7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시간이 있으니까 2016년에서 2023년 사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부산 부동산 시장이 3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전용 185제곱미터죠. 56평. 분양 면적으로는 공급 면적으로는 84평 정도 되는데 네. 이 아파트가 최근에 지난달에 3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37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바다 조망이 나오는 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고요. 오션뷰. 오션뷰가 나오는 네. 아파트고 70억 아파트는 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이제 뭐 면적 차이가 나지만 37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더 인기가 높은데 이게 70억에 거래된 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거래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매수자는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등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 신고만 되고요.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고요. 뭐 등기가 나오면 이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형이 좀 작지만 오션뷰라서 인기가 높은 그 집, 그 값이랑 비교해봐도 70억은 너무 비싼 그렇죠. 거래였다. 한 37억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70억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주면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라 그래서 가족 네. 간에 좀 싸게 거래하는 거는 저도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비싸게 거래한 거는 좀 어색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고요. 매수자,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집을 사려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란 말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이게 적정 시세보다도 이렇게 높게 거래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또 양도세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최고 세율 45%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렇게 높게 팔아버리면 세금 내고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 정상 거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작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뭐 작전일 조심스럽지만. 수도 있고 뭐 이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워낙 매물이 없기 때문에 특수 뭐 거래일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튀는 경우는 집값 띄우기라고 하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가 우리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집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 사이트에 그게 공지가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머리로 공부했으면 아마 서울대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실거래를 조작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살 생각이 없는데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나오죠? 그러면 집을 사려는 다른 분들은 이 가격을 보고 이 가격에 거래가 됐구나라고 해서 이걸 시세로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이걸 사고요. 나중에 계약 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 네. 이미 띄워놓고 우리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 나오기 전에 펌프질을 하는데 그런 펌프질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띄우기를 이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단속을 해서 1000건 이상이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약간 뭐 시세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누가 대체 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인데 물론 다수의 집주인들은 내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은 조차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입주자 대표나 어떤 특정 카페 같은 데서 이게 좀 조작을 하는 경우
이게 사실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네. 굉장히 쉬워요. 계약서 쓰고 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 후에 해지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긴 한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이런 집값 띄우기를 하는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많나요, 지금? 사례는 굉장히 많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 사례를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해제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2021년 같이 집값 오를 때는 집주인이 변심을 해서 계약금 돌려주고 네.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2021년 사례를 보면은요, 네. 3개월 내에 계약 해제된 사례가 88.6%.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집주인들이 많이 계약 해제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올해를 보면 41.8%로 줄어들었거든요. 자, 3개월 이내는 말이 되는데 6개월이 넘어서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1.7%에서 44.3%. 그러니까 예전에 44.3%까지 많았다는 점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하면 표시가 나는데 보통 우리가 잔금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계약을 잡는데 그 당시 계약 해제를 하는 건 뭐 정상적으로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6개월이 지나서 계약 해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값 띄우기다.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이 많이 생기는 지역별로 좀 분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지역별로 좀 표시가 나는데요. 자, 이게 경기도에서 36%입니다. 서울이 11%고요. 11.9%. 경기 서울을 합치면 48%가 나오고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인데 주로 집값이 탄력성이 좀 높은 지역. 집값 상승에 관심이 많은 지역들이 좀 많이 분포가 되고요. 네. 부산 또 서구가 25건으로 주로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지역들이 띄우기에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약간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죠? 그렇죠. 많이 선호도 관심 하고 있는. 관심도 많고 아하. 집값에 굉장히 좀 열정이 많은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값 띄우기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네. 정말로 거기에 이사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정말 실소유자, 아니 그 뭐지? 실수요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집값 이렇게 높아?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볼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자주 이게 참조를 하는 자료거든요. 네. 실거래가를 보고 제가 조사하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를 확인을 하는데 네. 자, 집을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인터넷 시세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실거래가를 확인한 다음에 실거래가가 그 가격에 나오면 실제로 거래가 됐구나 믿고 그 가격 정도는 계약해도 되겠다라고 계약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조작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나는 믿고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광교 신도시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12억에 거래가 돼서 여러 건 12억이 나왔는데 나중 6개월이 지나서 제일 먼저 계약한 12억이 계약 해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약하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정부도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어떤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지 대책도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좀 보여주시죠. 네,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자, 현행은 과태료 3천만 원인데요. 과태료 3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표시가 되는데 네. 이제 적발이 되면 벌금 3천만 원에 징역 3억 3년 이하. 그러니까 깜빵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실거래가 표기인데 이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정확한 게 등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실거래가 얼마에 등기가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할 수 있게 이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밑에 적혀 있지만 이제 국회가 통과되면 그렇죠. 본회의 통과되면 10월 중순에 10월 정도에 예상을 시행이 하는데 된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네. 좀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이걸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근간, 생태계를 파괴한 행위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이렇게 안 속는 좀 실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등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등기부 등본을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요. 네. 열람하는데도 700원밖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자, 집값 흐름을 보면은요. 쭉 일반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탁 튈 때가 있습니다. 탁 튈 때 여러 건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정 건이 이렇게 딱 뛰게 된다면 이런 매물들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인해라.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계약하기 전에 요걸 보고 내가 가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조금 불안하니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네. 확인 안 해주면은 700원 내고 본인이 열람을 해도 되니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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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또 잘 맞게 또 배워나가며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되게 그런 부분으로 또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또 건장한 청년의 한 명으로서 좀 의무를 하는 거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이홉 아미 잘 다녀올게요 라고 말을 했네요. 어제 입대를 했습니다. 멤버 중에 두 번째죠? 네, 불과 어제였죠. 네, 어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36사단에 입소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먼저 입대를 했던 진 씨의 그 입대 현장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군복을 입고 이제 그러네요. 휴가를 나온 진 씨의 이제 참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멤버 전원이 함께 이제 배웅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한 번 또 눈길을 끌었던 건 아미였습니다. 네. 굉장히 성숙한 팬덤 문화를 이번에도 보여줬는데요. 진 씨 입대 당시에도 현장을 찾는 대신에 보라색 플래카드 등으로 인사를 대신했던 아미였는데 제이홉 씨 입대 때는 일명 호비버스로 배웅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는 조건 없는 믿음으로 응원해 이젠 우릴 믿을 차례 등의 문구와 함께 제이홉 씨의 사진이 랩핑돼 있었습니다. 와, 마티언 진 씨 입대 때처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었던 거죠? 네, 별도의 행사는 없었는데요. 대신해서 이제 제이홉 씨가 팬 커뮤니티 플랫폼과 인스타그램에 직접 사진을 올려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자른 머리에 충성 포즈를 한 사진과 함께 이제 사랑합니다, 아미 잘 다녀올게요 라는 글을 남겼고요. 지난 14일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대한 진 씨와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진 씨가 훈련소에 처음 입소한 날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아서 11시간 동안 하늘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 그래서 제이홉 씨는 이제 이 여러 팁을 얻어서 이제 진 씨와는 달리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기고 책도 꼭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해서 격하게 아낀다, 아주 사랑하는 브로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의무를 다한 뒤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제이홉 씨. 저희도 기다릴게요. 네, 팬들이랑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군생활 건강하게 잘 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키워드가 준비돼 있죠? 네. 네, 보여주세요. K-팝 최초 블랙핑크 코첼라 헤드라이너. 와, 블랙핑크가 아주 기념비적인 공연을 성원리에 마쳤는데 헤드라이너 하면 어느 정도예요? 헤드라이너는 메인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인 인지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급의 가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출연자 중에 거의 메인이죠. 주인공이다. 네, 주인공인 거죠.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랙핑크가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첼라 벨리앤드 아차 페스티벌 무대를 접수했습니다. 코첼라는 굉장히 이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이번엔 전 세계 2억 5천만여 명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2019년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서브 헤드라이너로 이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네, 4년 만에 메인으로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무대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라이너는 메인 공연에서는 가장 기대되고 주목받는 출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블랙핑크가 초청이 됐었고요. 블랙핑크는 이 무대에서 블랙핑크 베놈, 그리고 Kill This Love, How Do You Like That, 붐바야, 불장난, 뚜두뚜두까지 자신들의 히트곡을 모두 수놓았습니다. 이때 이도성 기자님 있어서 옆에서 좀 스윙체를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네. 야, 사실 서브로 무대 쓰는 것도 이 코첼라 무대 자체가 대단한 건데 4년 만에 K-팝 가수 최초로 헤드라이너로 초청된 것 자체가 인지도, 파급력, 실력 면에서 다 인정을 받았네요. 무대 보셨어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팬들이 이렇게 올린 영상을 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예쁘다를 넘어서 이젠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멋붐이 느껴지는 무대들이었습니다. 멋붐. 멋붐이라고 하죠. 그리고 온전히 자신들의 히트곡으로 사실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K-팝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멤버들도 무대에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로제 씨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 덕분이다라는 소감을 전했고요. 제니 씨는 다시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다. 4년 만에 서브 스테이지에서 메인 스테이지까지 오게 돼 믿기지 않는다라고 감격스러움을 표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영국 최고 음악 축제인 하이드 파크 브리시티 서머타임 페스티벌에 초청이 됐습니다. 영국도 초청이군요. 여기서도 이제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섭니다.
블랙핑크는 이제 세계 양대 음악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영국을 모두 접수했는데요. 굉장히 이 자체가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보는 제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너무너무 멋지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막 이런 네. 느낌이 멋쁨. 들어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멤버 로제 씨의 열애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강동원 씨예요. 네, 로제 씨하고 강동원 씨가 열애설에 휩싸였는데요. 최근 한 명품 브랜드의 디렉터가 자신의 채널에 홈파티 사진을 게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나란히 앉은 이제 강동원 씨와 로제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사진이 열애설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커플 아이템을 이제 착용했다는 뭐 목걸이, 그리고 커플룩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열애설에 힘이 실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생활이니만큼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앞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두 가지 입장을 표했습니다. 뭐 확인 불가 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 이번에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럼 사실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이제 쏟아졌는데요. 발빠르게 진화를 나서서 한나절 만에 2차 공식 입장을 뿌려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불가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이제 보도자료로 사실 무근이다라고. 굉장히 근데 2차 공식 입장을 밝힌 건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뭐 팬으로서 블랙핑크의 역사적인 성과잖아요, 정말. 그런 성과가 좀 갑자기 열애설로 덮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활약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키워드 볼까요? 임영웅, 연이은 미담도 영웅급. 히어로. 이름만큼이나 행보도 히어로인 가수인데 지난번에 시축도 아주 멋있게 했었고요. 네. 근데 뒤늦게 또 알려진 선행 소식이 있다고요. 정말 미담이 끝이 없습니다. 네, 임영웅 씨는 정말 히어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한 팬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80대 팬의 치료비를 임영웅 씨가 대신 대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에서 한 80대 관람객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람 중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 관람객의 병원 방문에 함께했던 그 임영웅 측 관계자가 동행은 물론 치료비까지 대납하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임영웅 씨 소속사 측은 대납해준 사실이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공연 도중 돌발 상황인데 대처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선행, 미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3억 원을 기부했고요. 작년 생일에 이제 팬클럽인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외에도 다양한 곳에 기부금을 전달해서 총 기부액이 8억 원을 넘겼고요. 지난해 1월에는 또 다른 이제 선행이 있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근처를 지나던 임영웅 씨가 직접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응급조치를 했던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임영웅 씨의 소속사 측은 스케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현장을 목격했고 임영웅 씨가 나서서 운전자를 도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임영웅 씨 또 팬분들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의미로 이 건행 많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건행 소식 진짜 자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임영웅 씨가 팬클럽 이름으로 2억 원 전달하기도 그러니까 약간 팬들과 스타가 약간 서로 막 잘 되길 바라주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팬들도 어디 가서나 매너 꼭 잘 지키고 좋은 일 하려고 그 임영웅 씨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모습도 저는 되게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서로 계속 발전하는 네네네네. 팬도 발전하고 스타도 서로가 발전하고 윈윈하는. 저희도 한번 여러분과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아직 5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계절의 시계는 초여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한낮에 내륙을 중심으로 6월 초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반소매 차림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방 쌀쌀해집니다.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이 안개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머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남해안과 제주는 흐리겠고 전북은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대구가 16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 대전 28도, 대구 26도까지 올라서 조금 덥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역에 비가 살짝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 정말 반팔에 반바지 입어도 되는 날씨잖아요. 맞습니다. 한 순식간에 좀 더워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해가 없을 땐 아직 쌀쌀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긴장 풀지 말고 네. 더욱 체온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본 방송 끝나고 유튜브 방송 상큼 2교시 이어지는 날입니다. 이 칸 영화제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고요.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수 이승기 씨 관련 소식, 또 은퇴설에 휩싸인 개그맨 이휘재 씨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상단에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본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큼하세요.